앨리스 먼로의 단편집 런어웨이에 실려있는 우연에 이은 두 번째 연작 머지아나의 첫 번째 낭독입니다. 옆모습 두 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하나는 유난히 온순하고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 흰색 어린 암소의 옆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초록색 얼굴을 한 남자의 옆모습이다. 남자는 하급 공무원으로 보인다. 쓰고 있는 모자를 보아서는 우체부인 듯하다. 입술은 창백하고 흰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이 그림의 맨 아랫부분에서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작은 나무 한 그루인지 잎이 무성한 가지인지를 내밀고 있다. 그림의 맨 위 구석에는 먹구름이 있고 먹구름 아래에는 기우뚱한 집들과 아주 작은 십자가가 달린 아주 작은 교회 한 채가 둥그런 지표면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둥글게 굴곡진 그 지표면 안에서 어떤 작은 남자가 어깨에 긴 낫을 둘러매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남자와 같은 비율로 그려놓은 여자는 그 남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자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림 속에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있다. 가령 어린 암소의 한쪽 볼 안에는 소젖을 짜는 소녀가 한 명 그려져 있다. 줄리엣은 이 복지화를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겠다고 단번에 결정했다. 이 그림을 보면 부모님이 생각나. 줄리엣이 크리스타를 보고 말했다. 크리스타는 함께 쇼핑하려고 멀리 웨일베이에서부터 와준 친구다. 둘은 지금 밴쿠버 아트갤러리에 있는 선물 가게에 와 있다. 크리스타가 웃으며 말했다. 녹색 얼굴 사나이하고 젖소 말이야. 그분들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크리스타는 무슨 말이든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이 꼭 농담부터 해야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줄리엣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중에 퍼넬러피라 불리게 될 아이를 임신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든 지금 갑자기 입덧이 뚝 끊겼고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툭하면 행복감에 빠지곤 했기 때문이다. 자나깨나 먹을 것만 생각하는 요즘인지라 구내식당을 발견하고는 이 선물 가게에도 들어오지 않으려 했었다. 줄리엣은 그림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윗부분에 있는 작은 사람들과 기우뚱해 보이는 건물들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긴 낫을 든 남자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여자. 줄리엣은 제목을 찾아보았다. 나와 마을. 너무나 딱 들어맞는 제목이었다. 샤갈이구나. 나도 샤갈이 좋더라. 피카소는 개자식이었지만 크리스타가 말했다. 자신이 발견한 그림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던 줄리엣은 크리스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글쎄 피카소가 샤갈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니? 샤갈은 여점원들한테나 어울린다나? 여점원이 뭐가 어때서? 참나. 피카소는 웃기게 생긴 사람들한테나 어울린다고 샤갈도 맞받아쳤어야 되는 건데 크리스타가 말했다. 내 얘긴 부모님의 인생이 생각난다는 뜻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줄리엣이 말했다. 부모님에 관해서는 크리스타한테 이미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은 터였다. 아버지는 인기 만점 교사였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남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두 분이 특이하기는 해도 그렇다고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부모님이 남들과 고립된 삶을 살았던 데에는 엄마의 심장 문제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는 잡지를 구독하고 역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 국립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청취한다는 점도 한몫했다. 엄마가 버터릭의 옷본 대신 보그의 패턴으로 자기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은 점도 물론 한몫했을 것이다. 가끔씩 결과물이 어설프게 나오곤 했으므로 학교 친구 부모들처럼 뚱뚱해지지도 않고 자세가 구부정해지지도 않은 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줄리엣은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 목이 길고
턱이 살짝 튀어나왔으며 담갈색 머리가 두피에 착 달라붙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반면 엄마의 머리는 창백한 금발로 푸석하고 숱도 적은 데다 헝클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퍼넬로피가 13개월이 되었을 때 줄리엣은 퍼넬로피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 간 다음 기차를 잡아탔다. 때는 1969년이었다. 줄리엣은 자신이 자란 마을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마을에서 30km쯤 떨어진 곳에서 내렸다. 보아하니 기차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에 더 이상 정차하지 않게 된 모양이었다. 줄리엣은 실망스러웠다. 낯선 역에 내려보니 제일 먼저 반겨주던 기옥 속의 나무와 보도와 집들, 그리고 얼마 안 가 바로 나오던 자기가 살던 집이자 엄마 아빠가 살던 집, 담장 역할을 해주던 연단풍나무 뒤로 널따랗지만 평범하고 흰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그 집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전까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마을에서 만난 부모님은 웃고 있었지만 전보다 왜소해지고 근심 어린 모습이었다. 엄마는 무언가에 찔리게라도 한 것처럼 이상한 비명을 꽥 하고 질렀다. 그러자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고개까지 돌려 쳐다보았다. 엄마를 찌르는 물건은 없었으니 그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분명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우리 제법 잘 어울리지? 엄마가 말했다.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지만 얼마 안 돼 줄리엣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마스커트와 스커트에 맞춘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재킷의 컬러와 소매 끝동은 검은색 전무늬가 들어간 눈부시게 밝은 라임 그린색 천이었다.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재질로 만든 터번도 두르고 있었다. 직접 만들었던지 아니면 정체모를 의상실에 맡긴 게 분명했다. 옷 색깔은 엄마의 피부에 자비 따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마치 미세한 분필가루가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줄리엣은 아주 짧은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사실은 내가 한여름에 장례식이라도 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시커멓게 입었냐고 할까봐 걱정했어. 그런데 내가 나랑 맞추기라도 한 듯이 입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말쑥해 보이네. 원피스가 아주 100점이야. 엄마가 말했다. 그리고 그 긴 머리도 영락없이 히피 같구나.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고는 허리를 굽혀 퍼넬러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안녕 퍼넬러피? 어쩜 이렇게 인형처럼 예쁠까? 엄마가 퍼넬러피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러나 소매 속에서 나온 두 팔은 아기의 무게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약한 나뭇가지처럼 보였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마의 그 부러질 듯한 두 팔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생전 처음 듣고 잔뜩 긴장한 퍼넬러피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돌리더니 줄리엣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어버린 덕분에 아기의 무게를 버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허수아비 같니? 이번 후도 엄마는 목소리 조절에 실패하여 귀가 찢어질 정도로 새된 소리를 냈고 서서히 차분한 목소리로 돌아가긴 했지만 역시나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엄마가 웃거나 말할 때 사람들이 늘 쳐다보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예전에 이목을 끌던 건 때때로 엄마가 표출하곤 했던 소녀다운 매력이 풍기는 유쾌한 모습 때문이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을 모두가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늘 관심을 끌려고 기를 쓰는 거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피곤해서 그래요. 줄리엣이 말했다. 아버지가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를 소개했다. 그녀는 일행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듯 일부러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서 있었다. 사실 줄리엣도 그 여자가 일행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줄리엣, 여긴 아이린이란다. 아이린 에이버리. 퍼넬러피를 아는 채 기저귀 가방을 들고 있던 줄리엣이 최대한 손을 내밀었으나 아이린이 악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줄리엣은 그저 웃기만 했다. 아이린은 미소에 화답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인상만 풍겼다. 안녕하세요. 줄리엣이 인사를 건넸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린이 줄리엣에게 충분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그러나 아무런 감정도 싣지 않은 채 말했다. 아이린은 우리 집 요정이란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만 아이린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자신도 민망했는지 살짝 얼굴을 찌푸리기만 할 뿐이었다. 아이린은 키가 큰 편인 줄리엣보다 키가 작았지만 어깨와 골반이 더 넓었고 팔은 힘세고 턱은 고집스러워 보였다. 숱이 많고 찰랑거리는 검은 머리를 뒤로 잡아당겨 묶었고 수덩이 같은 눈썹은 적대적인 인상마저 풍길 정도로 진했으며 피부는 햇빛에 쉽게 타는 그런 피부였다. 눈동자는 녹색이나 푸른색을 띠었는데 피부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밝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어 잘 보이지는 않았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있기도 해서 눈은 더더욱 잘 안 보였다. 이처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번은 의도적인 것 같았다. 요정치고는 하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단다. 전략적 의도를 지닌 한바구음을 지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지. 줄리엣은 엄마가 요즘 부쩍 기운이 달리게 되어 집안일을 도와줄 여자를 들였다는 편지 내용을 이제야 기억해냈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을 상상했는데 아이린은 기껏해야 줄리엣 또래쯤으로 보였다. 차는 여전히 아버지가 10년 전 중고로 구입한 폰티악이었다. 본래의 파란색 페인트는 여기저기 갈라져 대부분이 회색으로 바랬고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염화나트륨 때문에 차체 하부의 가장자리는 녹슬어 있었다. 우리의 오랜 회색빛 에메랄다. 역 플랫폼에서 차 있는 곳까지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네요. 줄리엣이 부모님이 내심 바라고 있는 대로 감탄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에마라는 별명을 자신이 직접 지으면서도 가족들끼리 이 차를 에마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당연하지. 우리 에마는 끝까지 달릴 거야. 아이린의 부축을 받아 뒷좌석에 앉으며 엄마가 말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 에마와 함께 할 거란다. 줄리엣은 또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한 퍼넬러피를 안고 앞좌석에 탔다. 기차 역사에 있는 포퓰러 나무에 얼마 안 되는 그늘을 찾아 창문도 내린 채 주차해 놓았음에도 자동차 내부의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실은 말이야. 아버지가 차를 후진하면서 말을 이었다. 트럭하고 바꿀까 생각 중이야. 아버지가 농담하시는 거야. 엄마가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업을 위해서야 훨씬 편할 거라고. 문짝에 상호를 써놓으면 차를 몰고 돌아다닐 때마다 광고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말이야. 장난치시는 걸 거야. 나더러 신선한 채소라고 쓰여있는 차를 타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 차 타려면 호박이나 양배추가 되어야겠네요. 말씀 좀 그만하시죠, 부인. 숨 넘어가서 집에도 못 가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시골에 있는 공립학교를 돌며 3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한 끝에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채소 장사에 뛰어들기로 했다. 아버지는 늘 집 옆에 있는 공터에 커다란 밭을 일궈 채소와 산딸기를 길렀다. 식구들이 먹고 남은 농산물은 동네 사람 몇몇에게 팔곤 했다. 그러나 이제 소일거리였던 이 취미는 생계수단으로 바뀌어 식료품점에도 납품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문 앞에 가판대도 세울 모양이었다. 진심이세요? 줄리엣이 조용히 물었다. 진심이고 말고 교직이 그립지 않으시겠어요? 천만에 교직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신물 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 교직에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그 어떤 학교에서도 교장직을 제의받지 못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교직이 지긋지긋하다고 한 것이리라. 아버지는 모두에게 풍부한 유머 감각과 활력의 소유자로 기억되었고 학생들에게 그 어느 학년보다도 특별한 6학년을 선사하는 뛰어난 교사였다. 그럼에도 번번이 승진해서 제외되었는데 바로 그 때문에 미련 없이 교직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니 권위를 중시하는 교육청으로서는 당신은 학교를 책임지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므로 현재의 위치에 있는 편이 모두에게 이로울 거라 말했으리라. 아버지는 야외에서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니 채소 장사가 더 적합할지 몰랐다. 하지만 엄마는 매우 싫어할 것이다. 줄리엣도 싫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두 분 중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아버지 편을 들어야 했다. 그래야 잘난 척하는 속물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사실 줄리엣은 자신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과 아버지를 주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 아버지가 채소 행상을 한들 무슨 대수겠는가. 아버지가 음모라도 꾸미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니? 물론 아기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퍼넬로피요. 펜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꼭 퍼넬로피라고만 부를 거예요. 아니, 내 말은 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다. 아, 성이요? 그야 핸더슨 포티어스겠죠? 포티어스 핸더슨이든지. 그치만 퍼넬로피란 이름도 이미 긴데 성까지 그렇게 길면 입이 바쁘겠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우린 퍼넬로피란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써든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제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얘기구나. 그것도 대단하다면 대단한 거겠지. 뭐 잘됐다는 얘기다. 줄리엣은 일순간 깜짝 놀랐다가 평정을 되찾았다. 당연하죠. 자기 딸이기도 하잖아요. 줄리엣이 짐짓 어리둥절한 동시에 흥미로운 체하며 말했다. 그야 그렇지. 하지만 상황을 고려해보면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가 결혼을 안 했다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고려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데선 아무도 그런 데 신경 안 쓰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 사람 첫 번째 부인하고는 결혼했니? 아버지가 물었다. 줄리엣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8년 동안 에릭이 돌봤다는 그의 아내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다. 앤요? 그랬을걸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했었을 거예요. 엄마가 앞좌석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리면 좋지 않겠어요? 집에도 아이스크림은 있지 않소. 아버지가 뒤에 있는 엄마한테 크게 대답하고는 뒤이어 줄리엣에게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내 엄마를 데리고 나가서 외식이라도 시켜주자니? 그러면 내 엄마가 아주 가관이란다. 여전히 울리지 않은 차창을 통해 뜨뜻미지근한 바람이 들어왔다. 완연한 여름이었다. 줄리엣이 아는 한 서해안 지역에서는 절대로 맞이할 수 없는 계절이었다. 화렵수는 저 멀리 들판 가장자리까지 가지를 뻗어 쪽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런 나무들 앞에 펼쳐진 농경지와 목초지는 따가운 햇살 아래 황금빛과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튼실이 자란 어린 밀과 보리, 옥수수와 콩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무슨 회담이라도 열린 거야? 앞좌석에서? 바람 때문에 뒤에 있는 우리한테는 잘 안 들린단 말이야. 엄마가 말했다. 별 얘기 아니야. 그냥 줄리엣한테 그 사람 아직도 낚시하느냐고 물어봤어. 아버지가 둘러댔다. 에릭은 오래전부터 왕새우를 잡아서 먹고 살았다. 한때는 의대생이었지만 친구에게 낙태 시술을 해주는 바람에 꿈을 접어야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어쩌다가 그 이야기가 새어나갔다. 줄리엣은 관대한 부모님께 이 얘기를 털어놓을까도 생각했었다. 에릭을 단순한 어부가 아닌 많이 배운 사람으로 인식시키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특히나 아버지도 채소 장사를 하겠다는 이 마당에. 게다가 부모님의 관대함이라는 것이
줄리엣의 생각만큼 믿을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신선한 채소와 베리 종류 말고도 팔려는 품목이 더 있었다. 잼, 병에 담은 주스, 랠리씨가 부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줄리엣이 도착한 바로 다음날 아침에는 산딸기잼 만들기에 들어갔다. 잼 만들기를 도맡은 아이린의 블라우스는 김인지 땀인지 흠뻑 젖어 어깨뼈 사이에 피부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린은 잼을 만드는 사이사이 뒤쪽 복도에서 부엌 출입구 쪽으로 밀어놓은 TV를 흘끔흘끔 겼는 줄로 보았다. 그 바람에 부엌에 들어가려면 TV를 빙 돌아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했다. 화면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아침 프로그램인 불윙클이 나오고 있었다. 아이린이 이따금 만화 영화에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고 크게 소리내어 웃을 때면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줄리엣도 따라 웃어주었다. 이건 역시 아이린은 눈치채지 못했다. 줄리엣이 퍼넬로피의 아침으로 쓸 계란을 삶아 으깨고 자신이 먹고 마실 커피와 토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공간을 치워야만 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아이린은 줄리엣이 마치 종잡을 수 없는 요구를 시도 때도 없이 해대는 회방꾼이라도 된다는 듯 못마땅한 목소리로 물었다. 줄리엣이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아이린의 팔뚝에는 가느다란 검은 털이 무성하게 나 있었다. 귀 바로 옆에 볼 부분에도 털이 나 있었다. 아이린은 줄리엣이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이것저것 만지작거릴 때부터 냄비에서 계란을 꺼내 껍질을 벗길 때 또 계란을 으깰 그릇을 고를 때까지 곁눈질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그거 아기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될 텐데요. 그거란 도자기 접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가용 플라스틱 접시 같은 건 없어요? 내가 지켜보면 되잖아요. 줄리엣이 대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린도 엄마라고 했다. 3살짜리 아들과 두돌이 채 안 된 딸을 두고 있었다. 이름은 각각 트레버와 트레이시였다. 애들 아버지는 작년 여름 근무하던 양계장에서 사고로 죽었다. 아이린은 줄리엣보다 3살이나 어려 22살이었다. 애들이나 남편에 관한 정보는 줄리엣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줘서 알 수 있었고 나이는 아이린이 한 말을 토대로 계산해 본 결과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너무 꼬치꼬치 캐물은 듯도 하고 이제 와서 동정을 표하기에는 위선적인 것 같아 어머 미안해요 하고 말하자 아이린은 불행이 마치 참팔찌의 참처럼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이라도 되는 양 마침내 21번째 생일에 딱 맞춰 사고가 일어났지 뭐예요 하고 말했다. 퍼넬로피가 계란을 먹을 만큼 다 먹자 줄리엣은 아이를 허리께까지 들어올린 다음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반쯤 올라서야 줄리엣은 계란 먹은 접시를 치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직 걷지도 못하고 빠른 속도로 기어다닐 수만 있는 아기를 마땅히 내려놓을 데가 없었다. 그렇다고 아기를 살균기에 펄펄 끓는 물도 있고 뜨거운 잼과 식칼까지 있는 부엌에 혼자 5분이나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이린에게 맡기자니 무리한 부탁인 것 같았다. 게다가 퍼넬로피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머니를 보고 낯을 심하게 가렸다. 그래서 줄리엣은 아이를 양쪽이 벽으로 막힌 다락방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가 다락방 문을 닫아놓고는 그 계단에 내려놓고 놀게 했다. 아이가 계단에서 노는 동안 줄리엣은 오래전 자신이 쓰던 아기 놀이유를 찾아보았다. 다행스럽게도 퍼넬로피는 계단에서 곧잘 놀았다. 집은 2층 높이여서 천장은 높았지만 꼭 상자처럼 보였다. 적어도 지금의 줄리엣이 보기에는 그랬다. 지붕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다락방의 한가운데 주변에서는 똑바로 서서 걸을 수도 있었다. 어렸을 때 줄리엣이 그랬다. 다락방을 돌아다니면서 전에 읽은 이야기의 내용을 더하거나 수정을 가하면서 자기한테 들려주곤 했던 것이다. 춤 역시 가상의 관객 앞에서 추었다. 진짜 관객은 부서졌거나 버려진 가구, 낡은 트렁크,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소가죽 코트, 암청새 큰 제비를 위한 새집.
친할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집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 독일군 군모, 세인트 로렌스만에서 침몰 중인 아일랜드 여왕호, 사방에서 몸을 날려 뛰어드는 성냥개비 모양 사람들이 있어 뜻하지 않게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게 된 어설픈 그림이었다. 거기에는 벽에 기대어 세워놓은 나와 마을도 있었다. 정면을 향한 채로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할 먼지가 없는 걸 보니 이곳에 가져다 놓은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다. 얼마 후 줄리엣은 아기 놀이우를 찾았다. 나무바닥에 나무살 테두리가 있는 만듦새가 좋은 묵직한 가구였다. 유모차도 있었다. 부모님은 혹시나 아이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모든 걸 보관해왔다. 줄리엣이 알기로 엄마는 적어도 한 번 유산한 경험이 있었다. 일요일 아침마다 부모님 침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줄리엣은 집에 은밀하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불청객, 자신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었다. 유모차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아기를 눕히거나 앉힌 자세로 데리고 다닐 수 있었다. 줄리엣은 까맣게 잊고 있던 기능이 있었다. 어쩌면 아예 몰랐던 기능이거나 줄리엣은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먼지까지 뒤집어 쓴 채 낑낑거리며 유모차를 펴려고 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늘 힘겨웠다. 끼워 맞추는 방식을 도무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줄리엣은 유모차를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가 정원까지 가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할 작정이었으나 순간 아이린이 떠올랐다. 깜빡거리는 아이린의 창백한 눈, 곁눈질로 상대를 재는 듯한 표정, 다부지게 보이는 손, 경계하는 듯한 태도에는 경멸이라고 하긴 뭐한 뭔가가 깃들어 있었다. 줄리엣은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고양이처럼 무관심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랄까? 마침내 줄리엣은 유모차를 제대로 접어 아기를 앉힐 수 있게 바꿔놓았다. 매우 힘들여 바꿨지만 크기는 집에서 쓰던 유모차에 비해 반배나 더 컸다. 물론 더럽기도 했다. 줄리엣이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 빠져있는 동안 계단 위에 있던 퍼넬러피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다. 아기의 손 바로 옆에는 줄리엣이 그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 놓여 있었다. 못이었다. 못이란 물건은 있는 둥 없는 둥 내내 신경도 안 쓰다가 무엇이건 입으로 가져가는 아기가 생기고 나면 자나깨나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물건이다. 그런데 줄리엣은 지금까지 그러질 못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위를 흐트려 놓았기 때문이었다. 열기, 아이린,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들. 나와 마을. 어머나 내가 몰랐으면 했는데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 엄마가 말했다. 일광욕실은 이제 엄마의 침실이 되어 있었다. 대나무 발이 창문마다 걸려 있어 한때 베란다의 일부였던 실내에는 갈색이 도는 노란색과 한결같은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핑크색 털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어제 역에서는 눈썹도 그리고 산딸기색 립스틱도 바르고 옷에 맞춰 터번까지 두르고 나와 프랑스 노부인처럼 보이더니 백발을 풀어헤치고 거의 없다시피 한 눈썹으로 퀭한 눈을 하고 있는 지금은 이상하게 나이 먹은 아이처럼 보였다. 엄마는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퀼트 이불을 허리깨까지 끌어올려 덮고 있었다. 게다가 아까 욕실까지 부축해주면서 보니 이 더위에도 엄마는 침대에서 양말과 실내화까지 신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등받이가 곧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테이블보다 손을 뻗기가 더 쉬워 가져다 놓은 듯 했다. 의자 위에는 여러 가지 알약과 의약품, 탈컴 파우더, 보습 로션, 반쯤 마시다만 밀크티가 담긴 컵, 짙은 색의 강장제, 말하자면 철분 같은 것이 담겼던 흔적이 보이는 유리컵이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보고와 레이디스 홈저널 과오로가 놓여 있었다. 속상하지 않아요? 줄리엣이 말했다. 그 그림 정말로 걸어놨었어. 식당 문 옆 뒤쪽 복도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내리신 거야. 왜요? 나한테도 아무 말 안 해줬어. 그림을 내릴 거란 말도 안 해줬는걸.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아버지가 왜 그림을 내렸을까요?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한테 좀 그런 면이 있잖니. 그런 면이라뇨? 내 생각엔 말이야. 아마 아이린 때문인 것 같아. 아이린이 보면 심란할까 봐서. 나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티첼리와 달리. 부모님의 집 거실에는 실제로 비너스의 탄생 복제화가 걸려 있었다. 오래전 다른 선생님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한 날을 앞두고 그 그림은 실제로 신경질적인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게 아니라 이번 건 현대적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거북해지신 걸 거야. 아이린이 있는 데서 그 그림을 보는 게 거북했을 수도 있고 그 그림 때문에 아이린이 우리를 경멸하게 될까봐 걱정했을지도 몰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좀 별난 사람들이잖니. 아버지는 아이린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여기지 말았으면 했던 거지. 그런 그림을 벽에 걸어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아이린이 우리 집에 걸린 그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아버지가 엄청 신경 쓴다는 거네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잖니.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남들과 생각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힘들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잖아요. 뭐라고? 그래, 그랬지. 아버지는 싫으면 싫다고 하는 분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도 가끔은 조심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린 말인데 아버지는 아이린 눈치를 엄청 살피셔. 그 애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는 우리 집에 걸린 그림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아이린이 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라면 그 그림을 그대로 걸어뒀을 거란다, 얘야. 내가 주는 건 뭐든 소중하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줄리엣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9살이나 10살이 되던 해부터 아마도 14살이 되던 해까지 모녀는 늘 아버지를 이해해 주어야 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도 알지 않니? 그때는 모녀가 함께 여자였다. 뻣뻣하고 가는 줄리엣의 머리에 가정용 파마약을 발라보기도 하고 양재 수업이 끝나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옷이 탄생했고 아버지가 학교 회의 때문에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피넛버터와 토마토와 마요네즈로 만든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웠다. 엄마는 예전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 심장병이 악화되기 전 교사 시절 동료들과 주고받던 농담들이며 재미있었던 얘기를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그보다 더 먼 과거 이야기도 나왔다. 류머티즘열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롤로와 맥신이라는 상상 속의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은 아동용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주었다. 심지어 살인사건까지도. 아버지가 엄마한테 푹 빠져 구애하던 시절 빌린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를 친 일이며 아버지가 불황자로 변장하고 엄마네 집 문 앞에 나타났던 일화까지. 줄리엣은 엄마와 퍼즐을 만들고 패티코트 테두리에 난 아일린 무늬의 리본을 꿰는 등 단짝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줄리엣은 더 이상 엄마와 놀지 않았다. 대신 부엌에서 밤늦도록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에게 블랙홀, 빙하기, 신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줄리엣은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진난만한 질문을 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에 끼어드는 것도 어떻게든 대화의 주제를 자신에게 돌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싫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늘 늦은 밤에 대화를 나눠야 했고 아버지와 줄리엣은 암묵적인 양해를 구해야 했다. 엄마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자꾸나. 물론 당분간만. 또 아버지는 줄리엣에게 당부의 말 또한 잊지 않았다. 엄마한테 잘해드리렴. 엄마는 목숨 걸고 너를 낳았단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싫다는 말을 얼마든지 하시지만 엄마가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지 너도 잘 알잖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신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주려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잖아. 자기 수준을 낮춰가면서까지 말이야. 물론 줄리엣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주유소에서 일하는 소년에게 말을 걸 때나 철물점에서 농담을 건넬 때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지만 줄리엣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 비위까지 맞춰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잖니. 엄마가 갑자기 어조를 바꿔 아기에 찬 듯 불안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더니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킬킬거렸다.
줄리엣은 유모차를 깨끗이 닦은 다음 퍼넬로피와 함께 동네 산책에 나섰다. 기저귀를 빨 때 일반 비누를 사용하면 발진이 생기므로 순한 소독용 비누가 있어야 한다고 둘러대고 나온 길이었다. 하지만 줄리엣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었다. 창피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이유가. 이 길은 줄리엣이 학창시절 다녔던 길이다. 대학생 시절 집에 들렀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 가는 소녀였다. 학교 안 가는 날이 오기는 하는 거야. 언젠가 줄리엣이 대학 라틴어 번역상을 탔을 때 누군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그때 아버지는 안 올 걸 하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했다. 아버지는 상탄 얘기를 할 리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일은 엄마한테 맡겼다. 하지만 엄마는 무슨 상을 받았느니 곧잘 까먹었다. 그런 그녀가 여보란 듯 나타난 것이다. 다른 여자들처럼 유모차를 밀고서 기저귀 비누 걱정까지 해가며 게다가 보통하기가 아니라 사생아였다. 그녀는 이따금 퍼넬로피를 그런 식으로 지칭했다. 에릭에게만. 에릭이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줄리엣도 농담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둘이 지금도 함께 살고 있고 예전에도 함께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계획이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아는 한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무의미했고 자신 또한 종종 그 사실을 까먹곤 했다. 그러나 가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고향에 있을 때 뿌듯한 성취감과 물밀듯 밀려오는 극도의 행복감을 안겨주는 것은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오늘 윗동네에 갔었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났니? 약국에 갈 일이 있어서요. 거기서 찰일이더라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밤 11시 이후 부엌에서 나눈 대화였다. 줄리엣은 이때야말로 퍼넬로피가 내일 먹을 우유를 만들어 놓기에 더없이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리들 찰리라고? 아버지에게는 그녀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됐든 졸업 후에도 학교 때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그 애가 내 핏줄을 예쁘다고 하더냐? 물론이죠. 하긴 당연하지. 아버지는 호밀 위스키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위스키를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생소했다. 외할아버지가 술꾼이었기 때문에 비록 빈털터리 주정뱅이는 아니고 생전에 수의사였다고는 하지만 가정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급기야 딸로 하여금 술만 봐도 무서워 덜덜 떨게 만들 정도의 술꾼이 되었으므로 줄리엣은 아버지가 집에서 맥주조차 입에 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줄리엣이 약국에 갔던 것은 기저귀 비누를 살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 약국이 찰리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약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찰리를 만날 줄은 몰랐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찰리 소식은 엔지니어가 되려 한다는 것이었다. 눈치 없게도 오늘 줄리엣이 찰리에게 그 얘기를 꺼냈지만 찰리는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느긋하고 유쾌했다. 찰리는 배가 나왔고 웨이브와 윤기를 잃은 머리카락은 숱마저 줄어 있었다. 그가 자신뿐 아니라 퍼넬로피까지도 우쭐할 정도로 너무나 열과 성을 다해 맞이해준 바람에 줄리엣은 그와 얘기를 나누는 내내 얼굴과 목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다. 고등학교 시절 찰리에게 줄리엣 따위를 상대할 틈은 없었다. 가끔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넨 적도 있었지만 그건 찰리가 워낙 서글서글하고 민주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자아이들과 데이트를 했고 지금 그 여자아이들 중 한 명과 결혼했다고 했다. 제이니 필, 애가 둘인데 한 명이 퍼넬로피 또래고 한 명은 그보다 크다고 했다. 찰리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그 때문에 엔지니어의 꿈을 쫓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데에는 지금 줄리엣이 처한 상황이 한몫 거둔 것 같았다. 그래서 찰리는 퍼넬로피를 웃게 하고 까르륵거리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줄리엣은 그와 동등한 부모로서 같은 수준에 속한 사람으로서 수다를 떨었다. 바보 같지만 줄리엣은 우쭐하고 들뜬 기분이었다. 그가 관심을 보인 것은 더 있었다. 반지를 끼지 않은 그녀의 왼손을 곁눈질로 훑고는 자신의 결혼을 가지고 농담을 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은밀히 그녀를 뜯어보는 눈길이 느껴졌다. 아마도 이제는 대담한 성생활의 결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녀를 여자로 보는 것이리라. 그 모든 여자 중에서도 줄리엣을 얼뜨기에 공부벌레였던 그녀를 찰리가 쪼그리고 앉아 퍼널러피를 뜯어보더니 물었다. 널 닮았니? 아빠를 더 닮았어. 무심한 듯 말했지만 자부심이 이물밀듯 밀려오면서 윗입술에 땀방울이 방울방울 맺혔다. 그래? 찰리가 자세를 바로 하며 자신만만한 투로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 집안에 일어난 일 말인데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해. 줄리엣은 찰리가 한 말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찰리가 아버지를 참 유감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랬니? 그래서 넌 뭐라고 했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찰리한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랬구나. 줄리엣이 테이블 앞에 앉았다. 저도 한잔하고 싶어요. 위스키 말고요. 이제 술도 마시니? 와인은요, 집에서 만들어 먹죠. 웨일베이에선 다들 그래요. 아버지가 그때 농담을 하나 했다. 전 같았으면 절대로 했을 리 없는 그런 류의 농담을. 모텔에 가려는 한 커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내가 주일학교에서 여자애들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네.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않아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말이야. 라는 말로 끝났다. 줄리엣은 웃었지만 아까 찰리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학교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저 때문에 잘리신 건가요? 이런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말거라. 나는 잘린 게 아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그만두신 거군요. 내가 그만둔 거다.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거죠. 늘 내 목을 쬐는 울가미가 지긋지긋해서 그만뒀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고 그만둬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 말씀이시죠? 그래, 어쩌다가 싸움에 휘말린 거야.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뭘 가지고 수근거렸는데요? 넌 알 필요 없다. 걱정하지도 말고. 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학교에서 해고된 게 아니란다. 해고하려야 할 수도 없었지. 법이 있는데. 이미 말한 대로 예전부터 그만둘 심산이었어. 아버지는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상황이고 여기가 얼마나 역겨운 곳인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못 믿을 거예요. 농담인 줄 알 거라고요. 글쎄다. 유감스럽게도 내 엄마와 난 내가 사는 곳에 살지 않아.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야. 너희 동네 사람들이 이 말도 농담으로 여길 것 같니? 밤이 늦었다. 이 얘긴 그만하고 잠자리에 들어야겠구나. 내 엄마 좀 들여다보고 난 이만 자러 가야겠다. 기차 말이에요. 여전히 기세 등등한 줄리엣이 조소의 기운을 담아 말을 꺼냈다. 지금도 여기 정차하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 내리는 게 싫으셨던 거죠? 아니에요? 이미 부엌에서 나가고 있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네의 마지막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불빛은 이제 줄리엣이 누운 침대까지 떨어졌다. 커다란 연 단풍나무가 베어나간 자리에는 아버지가 심은 루바브가 있었다. 어젯밤에는 빛이 침대까지 닿지 않도록 커튼을 꼭 닫았지만 오늘 밤엔 바깥 공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줄리엣은 베개를 침대 발치로 가지고 가 얼굴에 빛이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데도 곤히 잠든 퍼넬러피와 함께 누웠다. 위스키를 조금 마실 거라고 후회하는 중이었다. 줄리엣은 좌절과 분노에 휩싸인 채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에릭에게 보낼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지 말걸.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 머지않아 첫 번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